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일곱 번째, 자바 프로그래밍 일곱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원시 타입보다 더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다들 기존 언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문장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바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무계획적인 제어의 이동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투문은 제어를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버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보햄과 야코비니는 고투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 실행, 조건문, 반복문을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투 문장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바는 아예 고투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C는 고투문을 갖고 있었고 C++는 C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고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나 C++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바는 if 스위치 두 종류의 조건문을 제공하고 있고 while, do while, for 세 종류의 반복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되는 조건문과 반복문은 C, C++와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어를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메소드 호출과 return 그리고 break, continue 같은 분기문도 있습니다. 또 5장이 살펴봤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제어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런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활용이 되는 break와 continue 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문 중에서도 if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f문만 있으면 모든 종류의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문은 if문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면은 더 간결하게, 더 가독성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문은 C 언어의 if문과 또 C++와 그 구조가 같습니다. if 다음에 조건식 그리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if문은 if else 또 if else if else if else 형태대로 조건문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언어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C 언어에서의 조건식은 불리언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int로 평가가 되었었죠. 그래서 C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한데 자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x 모드 2면 x가 int 변수일 때 x 모드 2의 결과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자바에서는 자동적으로 불리언으로 변환되진 않습니다. C++에서는 C와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int가 불리언으로 변환이 됩니다.
C++도 조건식을 평가할 때 불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C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형태를 C++도 허용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안 됩니다. 자바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고 싶으면 비교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x mod e는 1과 같은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x가 홀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else가 어떤 if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항상 else를 가장 가까운 if와 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else는 이 if와 연관이 되게 되겠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if문을 작성할 때에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와 중괄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 문장이 하나일 때는 중괄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중괄호를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if문 대신에 우리가 이 선택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일 변수를 다르게 어떤 값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이런 if문 대신에 선택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 선택 연산자는 유일하게 사망 연산자입니다. P 연산자가 3개가 오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고, 그 우선순위는 매우 낮습니다. 대입보다는 높지만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if문은 이런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if문이 있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x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y에 대입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망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번에 예외 때 말씀드린 것처럼 x가 인테저 mean value이면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좀 더 복잡하게 사망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n의 부호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떤 양수라는 문자열, 음수라는 문자열, 0이라는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똑같은 변수를 그 조건식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는 이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잘 바꿔서 많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것도 사망 연산자, 선택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늘 사망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표현식의 결과는 passed라는 문자열이거나 failed라는 문자열이고, 이때 우리가 선택 연산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표현식과 요 표현식의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르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if문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중 if문을 이용해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해 가지고 필요한 문장들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 선택 if문, if, else, if 형태 if문은 일련의 if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고려하면은 이쪽이 훨씬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3번 항상 비교가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2번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if문보다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if문보다는 똑같은 것이면 다중 선택 if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만약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고려해서 다중 선택 if문의 조건을 비교하는 조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역시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은 A부터 비교하고 이쪽은 F부터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으로 100명의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어떤 값들을 출력한다 그랬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리할 거고 더 효율적일 거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많으면 이쪽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가독성이 높은 쪽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A, B, C 있으면 A부터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직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바는 크게 8개의 원시 타입과 나머지는 모두 객체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런 객체 타입들도 if문의 조건식에서 비교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 객체 타입들은 다 참조 타입, 주소를 유지하는 참조 타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산자를 이용해서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참조 변수는 요 2개의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이 비교는 주소 비교입니다.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보고 싶으면은 이 연산자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상태가 동일한지 보고 싶으면은 자바에서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겠고 어느 게 더 큰지 정렬할 때 어느 게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건지를 객체들을 비교하고 싶으면 compare to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객체를 equals, compare to를 사용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를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보통 구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이걸 구현해야지만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비교가 필요한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코드에서 어떤 객체들의 크고 작음을 알고 싶을 때에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그 객체가 그 클래스가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겠고 equals는 같은지 내부 상태가 같은지 여부는 equals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equals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의 후손이기 때문에 equals 메소드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에 정의된 equals는 단순 주소 비교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다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내 클래스에 맞게끔 내부 상태를 비교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1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건문에서 객체들을 비교할 때 요 두 가지 연산자를 이용하면 주소 비교이고, 만약 주소를 비교하고 싶지 않고 상태를 비교하고 싶거나 서로의 어떤 작고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에는 equals, compare to 메소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들은 모두 참조 변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참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소를 우리가 어떤 두 참조 변수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가 특정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null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참조 변수가 특별히 유효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 이 참조 변수를 null로 초기화하거나 null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참조 변수가 null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효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청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null pointer exception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참조 변수를 사용할 때 항상 이 참조 변수가 null이 아닌지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보통 어떤 인자로 참조 변수를 전달하거나 또 객체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했을 때 받은 그 객체가 실제 유효한 객체를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null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5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null을 비교하기보다는 objects를 클래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반환할 때는 옵셔널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최신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if문을 작성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참일 때만 뭘 하면 되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 거짓일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참일 경우를 코딩하고 false일 경우를 코딩하는데 거꾸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논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건이 복잡해지면은 각 조건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C1 and C2이면 C1이 참이고 C2도 참일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1만 거짓일 때, C2만 거짓일 때, 또 C1과 C2가 모두 거짓일 때는 어떤 경우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을 세울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사용하거나 또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서 뭐가 맞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그리기. 프랑스 국기는 직사각형을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폭의 크기인 위스가 주어지고 x좌표를 x라는 정수 변수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무슨 색깔로 그 라인을 색칠해야 되는지를 if문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여기선 이거겠죠.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폭이 100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3등분을 해야 되니까 3으로 잘 나눠지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30, 9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30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표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29까지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등분이 되면 0에서 9부터가 파란색이고 10부터 19가 하얀색이 돼야 되고 20부터 29가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with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0부터 9까지는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x가 with 나누기 3 곱하기 2보다 작으면 하얀색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간색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써야 될지는 이렇게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이 되면 3으로 정확히 나눠지지가 않죠. 그러면 3으로 정확히 나눠지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이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방법으로는 올바른 프로그래밍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위스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하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남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2개가 남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식을 세우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일자투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정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3등분해서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꼭 100이라고 해서 100까지 다 채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응용에 따라서는. 근데 만약 채워야 된다. 그런데 3K 플러스 1이면 하얀색을 좀 늘리자. 3K 플러스 2이면 파란색과 빨간색만 하나씩 더 칠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예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그리기. 프랑스 국기는 직사각형을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폭의 크기인 위스가 주어지고 x좌표를 x라는 정수 변수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무슨 색깔로 그 라인을 색칠해야 되는지를 if문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여기선 이거겠죠.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폭이 100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3등분을 해야 되니까 3으로 잘 나눠지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30, 9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30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표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29까지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등분이 되면 0에서 9부터가 파란색이고 10부터 19가 하얀색이 돼야 되고 20부터 29가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width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0부터 9까지는 파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x가 width 나누기 3 곱하기 2 보다 작으면 하얀색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간색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써야 될지는 이렇게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이 되면 3으로 정확히 나눠지지가 않죠. 그러면 3으로 정확히 나눠지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이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방법으로는 올바른 프로그래밍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width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하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남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2개가 남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식을 세우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일자투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정사각형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3등분해서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꼭 100이라고 해서 100까지 다 채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응용에 따라서는. 근데 만약 채워야 된다. 그런데 3K 플러스 1이면 하얀색을 좀 늘리자. 3K 플러스 2이면 파란색과 빨간색만 하나씩 더 칠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작성해야 되는 조건식이 복잡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 and B, A or B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결합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가지 연산자는 지연평가, 숏서킷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왼쪽 거를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으면 B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효율적인 거죠. B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앞에 거에 의해서 전체 결과가 좌우되는 거죠. AND의 경우에는 이것이 false이면 이 뒤에 것과 상관없이 전체가 false가 되겠고, OR는 앞에 게 true이면은 전체와 상관없이 B와 상관없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종 if문에서 활용합니다.
인풋이 null이 아니면은 그 인풋이 이제 문자일 때 null이 아니면 그 인풋을 판단해서 정수로 바꾸는 것이고, 뭐 n이 0이 아닐 때에만 나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연평가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복잡한 조건식을 세울 때 이 2개짜리가 아니라 비트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숏서킷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얘가 null이어도 이 뒤에 걸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도 뒤에 것을 계산하니까 그 점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 이제 논리곱 우리가 우선순위 할 때 산술, 비교, 논리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짜리는 비트 연산이 또 되지만 논리 연산자도 되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M모드 1을 하면 안 돼요. 얘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가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논리 연산자를 쓸 때에는 또 예전 수학 시간,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언제 배울지 모르겠도 이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and B and C이면은 앞에 거를 결합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되겠고, A or B or C면은 A, B를 먼저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A and B or C면은 A and B or A and C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식을 이렇게 간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분배 법칙을 활용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만든 걸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간결하게 만들 때에도 드모르간 법칙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는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not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논리 곱이 합으로 바뀌고 합이 곱으로 바뀌고 요것들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t n 0 5와 not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가지고 저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그 조건식을 간결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서버가 과열되었고 넷 난방이 동작하지 않으면 크래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과열되었고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아도 크래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족하거나 이게 만족하면은 크래시예요. OR이죠. 그리고 앞에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식을 갖고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하나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크래시하는 조건을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is on, 즉 크래시 안 하는 조건, 얘의 반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은 이건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현재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은 이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선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을 작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overheated가 true이고 과열되었고 room condition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크래시할 수 있죠. 또는 오버히트드 되고 not 쿨러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전체 not이에요. 근데 먼저 not을 적용하지 말고 이 자체를 좀 더 간결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오버히티드가 뒤에 동시에 같이 나오니까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오버히티드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식을 간결하게 바꿀 수 있고, 둘 다 not이 붙어 있으니까 not을 밖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overheated and not room condition is on and cooler is on.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 식을 이렇게 한 번에 갖고 오는 것은 뭐 많이 훈련하면 금방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의 not입니다. 그럼 여기에 not을 붙이면은 not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더 한 번 더 간결하게 만들면은 not overheated or room condition is on and cooler is on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요걸 만들려고 했을 때 한 번에 이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점진적으로 이제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간결화하게 되면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결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이 가독성이 있는 식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 식을 딱 봤을 때 이 식이 뭘 나타내는 건지를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